컴퓨터에 기록을 하면 되죠. 네, 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조금 아시는 내용이라 지루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시작을 할게요. 실수가 있더라도 좀 귀엽게 봐주시오.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저는 이제 교육과정하고 인성교육에서 어떤 걸 좀 할까 생각을 하다가 체육과 교육과정과 인성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어요. 저 뒤에 하시는 분들 주제를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VRC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교육과정 차원에서 한번 인성교육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살펴볼 게 이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언제 등장했는가 요거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일단은 혹시 요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에 날짜가 나와 있는데 2011년 12월 20일에 그 학교 폭력 따돌림을 당한 그 대구의 모 중학교 학생이 옥상으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CCTV에 잡힌 장면입니다.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고요. 3월부터 엄청나게 따돌림,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그러죠. 사실 뭐 집에 허락 없이 친구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물고문도 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선 빼가지고 목에 걸어가지고 과자 부스러기 먹게 하고 뭐 게임 아이템 사기도 하고 뭐 돈 뺏고 심부름하기 그리고 이렇게 3월부터 이제 다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12월 달에 유서를 남기고 이렇게 자살을 하는데요. 이때 사회적으로 저도 얼핏 기억나는데 엄청난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 같은 학교에서 7월 달에도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여학생인데 옆에 단짝 친구가 이제 따돌림을 당하니까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그거를 알렸는데 선생님은 모두의 잘못이다 그러고 단체 체벌을 하죠. 단체 체벌을 시키니까 이제 내부 고발자죠. 내부 고발을 한 학생은 자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제 다 단체 체벌받고 그리고 네가 일렀다라는 그 친구들의 시선을 못 견디고 자살을 하게 되죠. 6개월. 그리고 학교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그런 사건이 있고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도 쉽게 주변에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자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는 이제 이 이후에도 좀 6개월 이후에 또 같은 학교 폭력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 지역이 한참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일종의 베르테르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르테르 효과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소설에서 이제 그게 한 18세기 177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나온 소설인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베르테르가 자살을 해요. 그래서 그 소설을 따라해서 베르테르의 뭐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라하고 그리고 자살을 하니까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유명인이 사회적으로 유명인이 자살을 하게 되면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일종의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렇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자살 사건이 꽤 학교 폭력으로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이 앞에서 이슈화가 되니까 뒤에 이제 연달아서 일어난 게 일종의 베르테르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건에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이 엄청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그때 당시 국무총리인 김황식 국무총리입니다. 이게 보이겠지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돼요. 이게 2010 이듬해 11월 20일이었으니까 2월 6일입니다. 관계장관 회의를 해가지고 이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하는 장면에 대한 사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뭐 5번째 항이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중학교에서 체육 활동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저는 뭐 약간 비판하고 싶은 게 이 뭐 체육 활동을 늘리면 학교 폭력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단순 논리를 지금 적용했다는 그 국가 차원에서 했다는 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라는 건지 지금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 학교 폭력을 이런 단순 논리죠.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에 뭐 체육도 있고 중학교 가면 권투, 뭐 검도, 중고등학교 가면 다 그런 신체 활동 예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룰에 따라서 하다 보면 그런 거를 해소하게 되고 그런 폭력성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단순 논리 같은데,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는 거는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더라면 지금 체육 수업을 받는 친구들이 모두 인성이 바르고 그런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11월 사건을 겪고 12월, 2월 6일에 이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발표되고 이제 인성 교육이 점점 그 교육 과정에 도입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최초의 그 교육 과정에 2009 개정 교육 과정은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 12월 30일 날 도입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건은 그 2011월 12월 22일이죠. 이때 발생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2009 개정 이전에 2007 개정부터는 모두 이제 수시 개정 체제로 돌아선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개정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그 2009를 발표할 때만 해도 창의 인성이 둘 다 물론 그 창의 인성 교육과정을 표방을 하긴 했으나 약간 창의 쪽에 무게 중심이 더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왜냐하면 이때 그 막 이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뭐 글로벌 창의 인재 그 육성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교육과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인성도 물론 포함됐지만 보다 그 창의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더 뒀어요. 그러다가 뭐 결과적으로 계속 이제 부분 개정을 거치면서 그 12월, 7월, 9일 아까 11월 20일 날 그 사건이 터지고 12월 2월 6일 날 회의하면서 대책이 발표되고 부분 개정에서 7월 9일 날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창의와 인성이 거의 무게 중심이 같아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나온 창의성은 뭐 다들 개념은 아시겠지만 이 독창적이면서 유용한 산물을 산출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 그리고 인성은 신뢰롭고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 생활 태도와 품성으로, 이거는 어디서 나온 출처냐면 그 한국과학 창의재단인가요? 2010년도에 그러니까 나오는데, 이때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빠진 게 있는데 이런 거 다 보통 이제 출처를 달긴 하는데 제가 좀 가독성을 해칠까 봐 출처 같은 거는 그냥 임의로 다 뺐으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09에 이제 이 2007월 9일 부분 개정을 거치면서 이 인성이 많이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시로 뭐 스포츠 창의 축전, 이건 창의에 관련되는 거겠죠. 창의적 게임 만들기. 그다음에 뭐 스포츠 봉사활동, 스포츠 딜레마. 이게 이제 최초의 그 2009년에 그 발표됐던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 부분 개정을 거친 7월 9일에 나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아까 말했던 그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계장 간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 왜 처음에 이제 창의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사람 때문이죠. 2007년 1월 29일 날 그 스티브 잡스가 1세대 아이폰을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 하면 뭐 창의성과 혁신의 아이콘이죠. 저도 기억나는 게 그 한참 이제 2009 개정교육과정 창의 인성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면서 꼭 스티브 잡스 그 연수 같은 거 들으러 가면 스티브 잡스가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했죠. 창의성은 그래 알겠는데 그럼 왜 인성은 왜? 창의 인성 왜? 그래서 그때 당시 생각했던 거는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그 혁신도 혁신이고 창의성도 그때 당시 스마트폰이었으니까 창의성도 창의성이지만 뭐 아무래도 애플이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 그런 거 감성 이런 걸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인성을 중요시하나 그래서 창의 인성 교육과정으로 가나 그런 의문을 떠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연수마다 어쨌든 창의성에 좀 더 중점을 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29일 하고 6월 29일 5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2007월이지만 저도 이거 처음 접한 게 잘 모르다가 제가 이때 군대에 있었는데 2009년에 1월 초에 제대를 한 1월 24일에 제대했으니까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마지막 날에는 군대에서 원래 휴가 갔다가 마지막 말년 휴가 갔다가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나오잖아요. 그 다음 날 그 전날 이제 동기들이랑 이제 같이 자고 가는데 동기 중에 하나가 요거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뭐냐니까 아이폰이라는 거다. 그래서 저는 2009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창의성의 아이콘이 되고 혁신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12월 16에서 이거는 뭐냐면 그 유럽 연합인데요. 네. 유러피안 유니언에서 아예 2008년이죠. 2008년 12월 16을 해가지고 2009년은 그 유럽의 창의성과 혁신의 해로 선포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거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거죠. 이 창의성이. 그래서 창의성은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인성도 함께 강조돼서 나왔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시면 그래서 이 지금 최초의 개정교육과정과 그다음에 그때 7월 6, 2년, 3년, 2, 3년 뒤에 과정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이에는 그 자살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근절 대책이 나옴으로써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최초에 이제 이 창의적 인재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배려와 나눔이라는 실천하는 요 인성 요소를 강조하기는 같이 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요거였는데 그 다음에 요쪽에 좀 가면서 거의 뭐 이렇게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예 구성 방침에 신설을 해버립니다. 원래 아항까지 있었는데 자항에서 이 모든 교육 활동은 통해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것을 구성 방침에 제시를 하죠. 7월 6일 부분 개정을 하면서. 그리고 총괄 목표에 보시면 최초의 총괄 목표에는 이 없었던 것이 뭐가 되냐면 이 원래 형성의 생활 습관 형성에서 끝나는데 중점을 둔다 해서 끝나는데 다른 인성행의 함량에 중점을 둔다는 요 말을 삽입을 하죠. 그리고 교육 목표 세부에도 그 배려하는 마음을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것에서 끝나는데 배려하는 마음을 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거의 2015까지 끌고 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초등 쪽이고요. 중등도 좀 살펴볼 건데 중등은 보시면 이때 당시에 그 편성 운영 중점 그 3번에 보면 이거 있죠. 체육예술 교과목은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체육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중학교에 했기 때문에 이 체육의 그
시술을 감축을 못하게 이렇게 못 박아 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는 초등은 2015에 들어오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것이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 심시 발달을 위해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편성 운영한다. 중학교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스포츠 클럽은 사실 2007년이에요. 2007년에 시범 사업으로 도입됐다가 보통 보는 게 5년 뒤 2012년도에 그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고 보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이 사건과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부분 개정에 들어가면서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동아리로 편성해야 되고 감축하거나 시간은 교과나 뭐 교과로 하거나 시술 순증하고 한다. 이렇게 못 박았죠. 그래서 교육과정 내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학교 스포츠 클럽이 계기가 됐던 게 이게 어찌 보면 그 학교 폭력, 인성 이런 거 관련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이렇게 강화를 했던 거죠. 원래 학교 스포츠 클럽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때 사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그런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입시풍토 특유의 입시풍토 때문에 그 뭐죠? 그 신체 활동 시간이 그 많지 않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가외 활동으로 학교 스포츠 클럽을 도입을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중학교부터 그때 중학교에서 터졌으니까요 사건이. 그래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편성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2015년도에 초등으로 내려왔는데 아직도 학교 스포츠 클럽은 사실 이렇게 그 중학교처럼 초등에 넘어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실 학교 스포츠 클럽 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했으면 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요거 강제 사항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죠. 초등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학교 스포츠 클럽이 원래 취지와 다르게 교육과정에 도입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육 시수 감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이 체육과 교육과정에 이제 교육과정이 아니라 체육과 교육과정을 보면 이 지금 요거는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체육과에. 그래서 원래 2007에서는 그 신체 활동의 종합적으로 체험하면서 가치를 내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창의 인성이라는 말을 그냥 넣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중간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인성교육은 제가 볼 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자살 사건이 2011년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12년도에 그런 근절 대책을 내놓고 그래서 비교해봤더니 2009년의 초창기의 교육과정과 개정 후의 교육과정을 봤더니 인성 관련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체육 감축할 수 없다, 인성교육 해야 된다는 구성 방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포츠 클럽이 교육과정 내로 중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그 사건으로 해서 지금 2009 당시의 인성교육은 학교폭력 예방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 이 2009 최초의 12월 23일, 2009년이죠. 이때 나왔던 교육과정이 예. 창의 인성을 표방하긴 했으나 예, 창의보다는 인성보다는 약간 창의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아까 그 유럽의 뭐 혁신의 해 아예 스티브 잡스 나오면서 그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분 개정을 거치면서 2012년이죠. 7월 6일이었나요? 여기에 자살 사건과 그로 이러한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 창의도 강조하지만 거의 뭐 이 정도
뭐 간주하지만 인성도 못지않게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요걸로 촉발됐던 그런 부분 개정이기 때문에 이 2009 교육과정의 인성교육은 오로지 요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이다라는 게 그 인성교육과정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지금 저희가 이제 2015년 교육과정이잖아요. 2015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사실상 이제 이 2015 교육과정도 2015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6년째. 지금 2022년 교육과정이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개정 그 의견 수렴 작업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22년 하반기에 총론 고시하고 2024년부터 초등학교 적용을 목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15에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배경인데요. 2015 이제 그 교육과정 배경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역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원래는 창이었는데 이제 융합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기초소양, 요 융합과 관련된 융합을 위해서. 그래서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2015년 4월이었나요? 2014년 4월이군요. 그때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이제 교육과정이 변했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 현안이었겠죠. 이렇게 해서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적정화, 참여형 수업, 과정중심평가 이런 거는 뭐 계속 앞에서부터 간접되었던 게 잘 안 됐던 거죠. 이 과거에 대한 이런 것들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미래를 지향하는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현재 현안에 대해서 배경을 찾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2015 교육과정이 등장을 했는데 얘의 포커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역량이죠. 그리고 지금 창의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계속 창의는 갖고 갑니다. 그리고 뭐 표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인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앞에 보이는 요런 것들이 12년 7월 6월에 이 개정됐던 것들이 인성 요소 포함됐던 것들이 그대로 2015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성은 갖고 있다 봐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역량에도 어느 정도 이 인성이라고 할까요? 좀 더 포함 범위를 좀 넓히면 정의적 요소라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량에 대해서 좀 그 정의적 요소, 역량이 인성을 포함한다. 요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거를 핵심 역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 역량은 여기서도 보이지만 그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총론에서 제시한 6가지 역량 읽어보시면 다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 역량이라는 게 좀 개념을 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건데 그 실제적으로 총론에서는 역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이 역량인데 능력이라고 표현한다. 무슨 말이냐면 역량인데 4가지 역량이 있다. 건강 관리, 글자가 잘 안 써지고 신체 수련, 그 다음에 뭐 경기 수행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표현 있죠. 자, 이거를 역량이라고 해놓고 뒤에 보면 건강관리 능력이라고 다 붙어 있습니다.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역량과 이 능력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포탈 같은데 찾아보시면 국어사전 포탈 그러니까 역량이든지 능력이든지 그냥 똑같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단어가 다르면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국어사전은 똑같이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체육과에서는 역량을 능력과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사전에 옥스포드 요 사전 온라인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서 영영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 competency는 이 능력인데요. 능력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이 좀 더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bility to do something well. 그리고 ability 능력은 뭐냐면 팩트예요. 이건 누군가가 뭔가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능력은 사실 판단이란 얘기고 얘는 잘한다는 거는 그 사람마다 기준이 제각다니까 약간 가치 판단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역량에 보시면 이런 태도적인 측면, 자신감, 적극 참여, 효과적, 약간 이런 가치 판단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기 자신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존중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역량은 지식, 기능뿐만 아니라 이 태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 태도가 곧 이렇게 가치적인 판단이 된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그동안의 능력은 지식, 기능, 요거에 좀 주안을 둔 거죠. 그래서 역량은 이 지식, 능력에 플러스 어떤 태도까지. 그래서 역량도 이런 정의적 영역, 태도, 인성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판단이기 때문에 이 OX가 가능하죠. 무능력하다, 유능하다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역량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치 판단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유역량하다, 무역량하다라는 말을 안 쓰죠. 그래서 역량은 갖추었다라는 말이 어울리게 되고 능력은 있다 없다라는 말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량을 보실 때는 이제 뭐 추가적인 말씀입니다만 역량을 갖춘 사람은 어떠하다라고 봐야 되지 이런 사실 판단의 능력처럼 무슨 역량은 뭐이다라고 정의 내리듯이 내리면 조금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살기이다 라고 정의 내리기보다는 자기 관리 역량을 갖춘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이 그동안 이 능력에 한정됐던 플러스 역량이라고 오면서 태도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역량을 그래서 여기 비전에서도 보면 핵심 역량을 갖춘이라고 나누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역량과 능력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역량 자체가 예, 인성 요소를 포함을 하기도 하고 인성은 또 교육과정 곳곳에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15 교육과정은 2009 교육과정은 얘 인성이 학교폭력에 그냥 거의 이꼴이었죠. 학교폭력으로 촉발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이 2015 교육과정은 역량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2015 개정교육과정은 그 속에서의 인성교육은 학교폭력 예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5 교육과정에 역량이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물론 2009를 계승을 하게 되겠지만 이 역량이라는 애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요거와 2009처럼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인성은 그냥 정의적 영역의 한 요소로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인성보다는 이제 정의적 요소의 한 영역의 하나의 요소로서 인성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도식하면 2009가 있으면 여러 요소가 있지만 뭐죠? 인성, 고르, 학폭, 예방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2015는 이제 2015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면 거의 이제 이 정의적 요소에 포함되는 인성 요소, 예, 이렇게 포함 관계에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의적 영역이라는 것은 이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목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제 총괄 목표에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인을 이 교육을 위한 하나의 요소라고 하는 거죠. 전인이라는 것은 이 정의적이 있고 그다음에 인지적인 것도 있고 심동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갖춘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체육 영역에서는 그 총론에서도 보셨지만 방향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정의적 영역을 발달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은 지금 그 2009년 그 사건 때문에 이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거든요. 인성교육, 학폭. 그렇게 되면 너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너무 협소해지는 겁니다. 정의적 영역에는 인성 말고도 다양한 그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인성보다는 정의적 영역 발달을 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체육과 이제 총론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체육과 교육과정과 정의적 인성 영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예, 이거는 체육과 교육과정을 피면 제일 먼저 나오는 체육과 교육과정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2007, 2009, 2015 보면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왜 이때부터 2007을 기점으로 원래 총론상으로는 2007은 7차 교육과정을 계승하되 약간 수시 개정 체제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근데 체육과는 여기서 큰 변화가 생기죠. 여기서 이제 종목 기능 중심이었다면 이제 신체 활동 가치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변화를 하죠. 그래서 2007, 9, 15에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실제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원문을 찾아가지고 2009 체육과 교육과정에 인성이 몇 번이 들어가고 2015 교육과정에 인성이란 단어가 몇 번이 들어가는가. 결론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2009 체육과 교육과정에 인성이라는 말이 75번 나옵니다. 그리고 2015에서는 인성 딱 하나 나옵니다. 성격에. 여기 바람직한 인성을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2009에서 그 인성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정의적 요소들과 더 크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바람직한 인성은 그렇다면 이 앞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이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성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성으로 하나로 이렇게 바뀌는데 2007에서 품성과 사회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품성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도전정신, 페어플레이, 인내력, 배려, 예절, 약간 개인적 차원이죠. 그리고 사회성은 당연히 예절, 팔로십, 팀워크, 협동성, 예, 당연히 사회적, 관계적 차원이죠. 자, 이렇게 체육과에서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인성을 보기보다는 인성을 중시하지만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정의적 영역을 다루는 것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라면 정의적 영역에 제가 이름을 난제라고 붙였는데 어렵죠. 왜냐하면 정의적 영역은 앞에서 아까 그 역량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얘네는 가치적 요소예요. 이 말은 추상적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의적 영역은 좀
그 짧은 시간에 변하기보다는 약간 좀 시간을 필요로 약간 장기적인 속성이 있어요. 어떤 성격, 어떤 인품, 어떤 품성 이런 것들을 이미 지금 갖춰가고 있는 아이들이 뭔가 변하는 게 차시 내에 가능할까요? 단시간 내에 몇 주 만에 가능할까요? 어느 순간? 뭐 결정적으로 어떤 큰 사건을 겪지 않는 이상 사람의 약간 정의적 측면, 성격적 측면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적 영역은 그 다른 인지적인 영역이나 심동적인 영역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수업은 어떻습니까? 수업은 어쨌든 목표로 하는 거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 일시성이라고 해가지고 수업을 했으면,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목표를 세우고 내가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인지는 모르는 걸 알게 되고, 심동 모르는 활동에서 뭔가를 뭐 배우게 되고, 이런 신체적인 것들이 이게 상대적으로 물론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만, 근데 상대적으로 이 정의적 영역은 바로바로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수업으로 어떻게 구체화하기도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이제 글이 좀 많긴 한데요. 정의적 영역에는 이제 이건 모든 선생님이 이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요거는 수업 실현 예비교사들이 수업 실현 준비하면서 한 그 인터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이 정의적 영역의 학습 목표를 수업 지도 안에 넣는 게 매우 형식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공감했거든요. 이 인터뷰는 제가 한 인터뷰는 아니고요. 그 논문을 제가 좀 찾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른 연구자가 인터뷰를 딴 거고, 이거는 좀 중등입니다, 사실. 네, 네. 그거 먼저 밝혀드리고요. 그 형식적이라는 거 딱 이 말 듣자마자 공감을 했죠. 자, 이 친구들이 구글을 통해서 이제 학습 지도안 10개, 11개를 찾아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정의적 영역의 학습 목표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목표를 어떻게 수업에 담아 확인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자, 그나마 동료 평가를 통해 정의적 영역의 학습 목표 성취 여부를 확인하는 지도안을 한 개 발견하겠지만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교사들이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 추상적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이 정의적 영역의 학습이 어떻게 수업에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이며 그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평가할 것인가. 당장 행동 어떤 을 평가하는 게 바로바로 이제 즉시적으로 즉시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네. 체육 수업 분석 및 비평 수업 자료를 찾아보았다. 심동적 영역만을 꼭 강조해야 한다는 관점은 전통적인 체육 수업의 한계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게 왜냐하면 심동적 영역만을 그러니까 심동 인지 정의 이 심동만을 강조하는 게 전통적인 학습 우리가 2007 이전에 했던 기능 중심의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통적인 체육 수업이라니까 그게 한계이고 2025에서도 지금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만 그 보면 성격에서 보면 이 신체 활동은 체육의 본질이자 도구로라고 하죠. 본질이라는 것은 신체 활동을 그 자체로 추구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신체적인 단련, 신체를 이용해서 뭔가. 그래서 이제 타교과와 구분해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 도구라는 것은 수단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심동적인 거에 가까울 테고 신체를 활용하니까
수단이라는 건 뭐냐면 뭐라고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냐면 얘네들을 그러니까 수단은 도구 이 신체 활동 이용해서 다른 거를 타겟화 한다는 거죠. 저 뭐냐면 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좀 어렵게 표현하는데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표현합니다. 좀 좁긴 한데요. 이 세계에 대한 이해는 이제 나로부터 시작하죠. 그 외 탐구 활동 같은 게 표현 활동 3학년에 보면 그 뭐 이동 움직임, 비이동 움직임, 조작 움직임 하면서 내가 움직이면서 나의 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넓히면 뭐 친구나 가족과 이제 같이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관계적인 움직임을 이제 넓혀가고요, 반경을. 그리고 지역 사회, 그리고 그다음에 국가, 저기로 넘어가겠죠. 마치 뭐랑 같냐면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이 수단적인 가치는 국어는 언어로서 세상을 바라보고요. 수학은 숫자로서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과학은 예, 자연을 대상으로 뭐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체육도 이 수단적인 가치라는 것은 체육을 신체 활동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세계를 이해한다는 게 이제 신체 활동을 넘어서서 인지적인 것과 정의적인 것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거를 심동적인 것만 하게 된다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다라고 밝히는 거고, 그래서 심동, 인지, 정의적 영역이 모두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어야 하지만 한 번의 수업에서 모든 부분을 강조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그렇죠. 지금 짧은 40분에 예를 들어서 한 차시 블록 차시가 아니라 다 그 체육 해보셨겠지만 40분은 너무 짧죠. 특히나 체육은 앞에 준비 운동, 뭐 정리 운동까지 이제 들어간다고 치면 다른 교과보다 실제 신체 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더 이제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심동적인 거 다뤄라, 인지적인 거, 그다음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정의적 영역까지 뭐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뭐 체육과에서 이제 통합 교육을 강조하고 전인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도출한 해결 방식이 뭐냐면 수업 목표마다 이 우선순위를 도입해 한 개 혹은 두 개의 영역은 수업 전개 때 다뤄주고 나머지 영역의 학습 목표는 수업 도입이나 정리 부분을 활용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모든 영역의 학습 목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도 좀 근시안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들의 저기는 자 도입에 보통 우리 뭐 전시학습 활동 상기 잠시만요. 치우겠습니다. 예. 그 도입에서 전개로 가고 그다음에 정리로 가죠. 그러니까 얘네들 말로 따지면 도입에서 예를 들어서 전시학습 상기 같은 거 하죠. 복습 상기해가지고 얘네들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인지적인 거 사고를 자극을 하고 자 전개에서는 자 심동적인 거 신체 활동해서 배우고 그리고 정리하면서 자 요 활동하면서 어떤 뭐 반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정의적인 영역을 다뤄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자체로도 약간 좀 모순은 생기죠. 왜냐하면 얘네들 그러면 이렇게 뭐 정의적 영역을 간단하게 자기네들 스스로 동료평가를 통해 이것도 간단하게 다뤄주는 거잖아요. 학습목표 성취 여부를. 근데 이것이 이것은 문제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얘기인데 자기네들 스스로 모순이 생기는 것은 여기서 도입이나 정리 부분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이게 동료평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에도 이제 모순이 생기긴 하는데 중요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는 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거, 중요하게 해야 될 거를 그 차시에 다뤄주고 한다는 건데 뭐 차시 수업에서
요렇게 이제 평범한 일반 수업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짚어야 될 때는 요런 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낸 우선순위에 대한 이 아이디어가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있었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체육과에서 그래서 이 학생들은 간단한 게 앞에서는 자기들조차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약간 모순이 발생했지만 그래서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간단한 게 아니라 체육과 수업 모형과 정의적 영역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미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정의적 영역. 그냥 다들 아시겠지만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 보통 체육 수업 모형이라고 해서 매칠러 단어가 맞나 모르겠네요. 매칠러가 미국에 있는 학자가 책을 냈는데 제일 유명하죠. 8가지 체육 수업 모형입니다. 체육과에서 쓰는 모형. 여기서 벌써 이런 우선순위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1순위가 되고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 직접 교수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많이 쓰던 방식이지만 뭐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기도 되고 그 교사가 시범 보이면 아이들은 연습하죠. 그럼 다시 교사가 피드백 받고 연습. 얘를 무한 반복하죠. 그러다 보니 이 연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심동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교사에 그냥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의 인지가 되고 정의는 맨 마지막 순위로 가는 게 되죠. 심동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화 수업 모형은 조금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이제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얘네들은 좀 초등 수준에서 하기 힘들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얘네도 이제 심동 인지 정의인데 직접 교수 모형과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표를 하나 그릴까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 요거는 차시라고 하죠. 그러면 1차 시가 있고 2차 시가 있고 3차 시가 있고 4차 시가 있고 5차 시가 있고 자 내용에는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배드민턴 서브 있고 뭐 또 뭐가 있죠? 뭐 클리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매시 뭐 있고 뭐 하겠죠? 쫙쫙 있겠죠? 직접 교수 모형 같은 경우는 20명이든 30명이든 40명이든 50명이든 얘를 다 한 단위로 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1차 시에 서브 한다 치면 2차 시에 클리어하고 이렇게 선형 모형이 나오죠. 60도로. 자, 그런데 개별화 수업 모형은 뭐냐면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다르면 다시 그려서 뭐 스매싱 뭐 내용 뭐 그다음에 뭐 클리어 겹치고 뭐 서브 뭐 드롭도 있죠. 뭐 1차 시, 2차 시, 3차 시, 4차 시, 5차 시. 일단 요거에 대한 통과 기준을 마련해 놓고 학생들이 이 기준을 자기 스스로 통과해 내면 다른 학생들하고 이제 빨리 배우면 빨리 끝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학생은 1차 시, 5차 시인데도 이 서브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1차 시만에 다 해서 스매싱을 다 뗄 수도 있고 이 기준만 다 통과해 버립니다. 어떤 중간에 있는 학생은 요 1차 시에는 이것도 이런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3차 시에 뭐 서브가 있는 애 있고 이렇게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모두가 학생들이 다 차시차시마다 진도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심동적인 거에 중점이 돼 있는 건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과할 때마다 넘어갈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협동학습 모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이 정의적 영역이 맨 앞에 있는 거라서 이 뒤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냈던 거고 다른 것도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 같은 경우는 역할에 따라 변하는 스포츠 교육 모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제 선수라는 그 역할에만 집중을 했으니까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죠. 선수를 포함해서 보통 우린 단원이 아니라 시즌이라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 이 스포츠 교육 모형에 가장 가까운 것은 뭐 학년별 체육대회 하면 그동안 뭐 체육 시간에 배웠던 거 해가지고 나중에 학년 반별로 이제 대항전을 한다거나 그게 약간 스포츠 교육 모형에 좀 가까운 체육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수뿐만 아니라 심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감독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록원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이제 경험하게 하자는 게 이제 스포츠 교육 모형이죠. 스포츠 자체, 스포츠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스포츠를 가르치자는 거고 뭐 그 다음에 동료 교수 모형은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쨌든 인지가 앞서고 정의가 앞서고 심동, 임지, 정의. 이거는 뭐냐면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직접 교수 모형이 이게 티처가 있고 자 S가 있습니다. 학생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접 교수 모형은 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거죠. 뭐 한 단위로 보기 때문에 모든 학생 뭐 10명이 됐건 20명이 됐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료 교수 모형은 S가 튜터 역할을 하는 학생과 S가 러너를 하는 학생이 바뀌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거쳐가는 거죠. 이렇게 러너에게 직접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 교수 모형은 얘가 알아서 선생님한테 배워서 얘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가 앞서기 우선순위에 놓이는 애들은 뭐냐면 이 티처죠. 가르쳐야 되는 것들. 알아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정의는 여기 가운데 왜 끼느냐? 정의는 이 사이에서 애들이 상호작용, 가르칠 때 그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죠.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이고 어떤 감정으로 전달해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정의가 끼는 거고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심동은 맨 마지막에 되죠. 근데 이제 이 러너 입장에서는 이 러너 입장에서는 배우는 게 어쨌든 배우는 게 먼저니까 심동이고 그 다음에 튜터한테 그 피드백을 받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정의가 마지막에 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동료 교수 모형이고 이 탐구 수업 모형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표현 활동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지가 왜 인지냐면 그 질문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질문은 꼭 자극이고 자, 균형이란 뭘까?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런 예시가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움직이죠. 움직임.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움직여보면서. 자, 이런 절차를 가는 게 이제 탐구 수업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술 게임 모형은 많이 아는, 지금 알게 모르게 경쟁력에 녹아있는 이해중심 게임 모형. 게임 모형이죠. 이게 이제 이해중심 게임 모형을 넘어서 모든 지금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왜냐하면 과거에는 연습하고 게임. 근데 이 전술 게임 모형은 게임하고 나서 연습 다시 게임. 자, 이런 거꾸로 가는 거죠. 이제 왜 이게 이제 이해중심 게임 모형이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그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게임 메커니즘을 좀 아셔야 메커니즘. 이게 펜이 좀 불편해서 좀 글자가 이상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 우리 과거처럼 이렇게 하면 애들이 꼭 질문이 따라오죠. 지금도 마찬가지만 언제 게임해요? 언제 게임한? 학생들이. 자, 그런데 선생님은 야 기술을 알아야 기술을 익혀야 게임을 하지. 자, 이거는 게임에 대한 몰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다시 이제 게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게임 메커니즘이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게임 상황석에 보세요. 어떤 경기를 하든 상황 판단이 먼저예요. 글자가 생각보다 잘 안 써지네요. 나는 지금 어디 있으며 나는 나의 위치, 나의 그다음에 나는 우리는 공격인가 수비인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공은 어디 있는가. 자, 공은 어디 있어. 자, 이런 상황 판단이 먼저 들어가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자, 의사결정을 하죠. 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자, 그래서 세 번째 가다 보면 기술을 발휘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게임이라는 거는 이 1번, 2번, 3번의 무한한 조합인 거죠. 상황은 무한합니다. 이렇게. 무한대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내려가지고 마지막에 그게 이제 몸으로서 나오는 게 게임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옛날처럼 연습 게임 하게 되면 기술부터 익히고 나중에 게임 하면 되면 이 메커니즘이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상황 판단, 의사결정, 이해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기술이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전한 것이 전술 게임 모여야 되는데 전술은 곧 뭡니까? 이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그걸 차시로 만들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전술 게임 모형이 되다 보니까 얘네도 인지가 중심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다다음 주에 우리 강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지우고 하겠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다시 이제 게임 상황을 보면 다른 측면에서 게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 가지 뭐 단체 게임을 가정하고요. 개인이 모여서 게임을 이루죠. 자, 얘는 개인. 어. 이런 상황에서 뭐 각자 개인이 노력도 할 거고 나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게임을 위해서 준비도 할 거고 얘는 뭐 지지를 해주기도 할 테고 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겠죠. 뭐 공유도 할 테고 서로 이 게임이라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 모여가지고 게임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에서 보면 게임이라고 하면 이 신체 활동과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책임감,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단계마다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초점에 따라서 정의적 영역이 강조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인데 자, 이런 아이디어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다음 강사님께서 다루실 테니까 이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3번을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왜? 이거는 정의적 영역이 어떻게든 우선되는 모형이다 보니까 협동학습 모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협동학습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이제 기존 수업의 문제점입니다. 자, 교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원반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라고 해가지고 막 서로 손을 돕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지손가락 원반이 나머지 4개 손가락은 원반 가장자리 아래에 놓아야 해요. 자, 교사가 또 묻죠. 또요? 저요. 두 번째 학생이 원반의 바깥쪽 끝부분을 약간 아래로 기울여야 해요. 그래야 원반이 뜨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있을까요? 세 번째 학생이 얘기합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 원반을 놓고 목표 지점까지 팔로스로까지 팔을 유지해줘야 된다. 공이 떠나도 이런 걸 해요. 자, 별로 이제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협동학습 모형의 이제 아이디어에서는 첫 번째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경쟁적이다. 자, 이 참여하는 학생들. 얘네들은 서로 이제 하겠다고 그런 아이들이 저 알아요 이런 문제점 하나와 자, 두 번째는 비참여 학생들은 수동적이다. 왜냐하면 4번하고 5번 학생들은 그냥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 간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지금 보면 교사와 1대1로 거의 그냥 상호작용이 끝나죠. 학생 간 그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학습 모형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핵심이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학생과 좀 전을 이제 도식화한 건데 학생 간, 교사 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 너무 단일 차원이죠. 자, 요거는 개별화 수업 모형일 수도 있겠네요. 요 단위로 묶어버려서 해버리면 얘는 그 직접 교수 모형이 되겠죠. 묶어버리면 어쨌든 그냥 교사는 일방적이게 되고 단일 차원으로 가요. 근데 협동학습 모형은 뭐냐면 이게 매우 이제 입체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협동은 같이 하는 거니까 이 학생들에게 일어나지 않던 학생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 추가되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기존에 일어났던 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자, 2차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듬으로 해서 교사와 또 단체로 학습 활동이 의사소통이 일어났죠. 이게 다차원적 이런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협동학습 모형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보통 기본 개념은 이 세 가지로 보는데요. 팀 보상이 있고, 뭐 개인 책무성이 있고, 뭐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 팀 보상. 아직도 이게 우리 수업에 잔재에 남아 있는데 협동학습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열린교육 시절인가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제 협동학습 뭐 연구회라든지 그런 것도 많았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좀 사그라들고 남은 게 뭐냐면 팀 보상이죠. 뭐 잘하면 그 영어 시간이랑 뭐 잘하면 사탕 주고 하는 거. 이게 다 이제 그 뭐죠? 모든 별로 뭐 이렇게 그래프 뿌려놓고 뭐 점수 해가지고 하는 것들. 이거 다 협동학습에서 나온 거죠. 이게 팀 보상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을 줘야 이제 동기가 생길 테니까요.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수행해야 되는 팀 점수 또는 평가, 이제 개인도 잘 해야 된다라는 것, 이제 동료 학습과 사회성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뭐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는 이게 이제 팀 간 균형 유지입니다. 이제 이질적으로 이제 하되,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저쪽이 잘할 것 같으면 얘네들은 참여가 동기가 아예 싹 없어지죠. 누가 봐도 저 팀이 잘하고 이길 텐데 뻔히 이길 텐데. 그래서 이 길까지 세분 요소로 된다라는 거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 협동학습 모형의 종류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 5가지가 있습니다. 팀 성취 배분, 그 STAD라고 그러고 TGT라고 그러고 TAI, 그 다음에 직소가 있고 집단 연구까지 있습니다. STAD는 이게 이제 2 빼기 2를 하는 거죠. 처음에 과제를 제시하고 1차 평가를 해서 10점이 나왔는데 또 연습을 해가지고 2차 평가를 해서 20점이 나왔다. 그러면 팀 점수는 10점이 되는 거죠. 이런 거가 있고,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죠. 얘는 팀 점수도 상승해야 되고 개인 점수도 상승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점이 2 빼기 1에서 10점인데 다 마이너스 다 이제 하락하고 한 명이 한 30점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튀면
이거는 좀 무의미한 거죠. 나머지는 다 기록이 이제 안 좋아졌고 한 명만 과하게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팀 점수가 합산이 된 거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 2 빼기 1을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알면 1차에 의도적으로 예, 적게 받으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그다음에 TGT는 이제 같은 순위끼리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멀리뛰기를 한다 그러면 네, 나중에 나올 거지만 자, 네모듬이면 4명이서 뛰어가지고 1, 2, 3, 4등을 가립니다. 자, 1모듬. 그다음에 2모듬에서도 1, 2, 3, 4등이 가려지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1등은 1등끼리 해가지고 붙고 2등은 2등끼리 붙고 3등은 3등끼리 붙고 4등은 4등끼리 붙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것들의 장점은 뭐냐면 이 마지막에 있는 애들도 4등끼리 붙으니까 아, 이 중에서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TAR 팀 보조 수업은 협동학습과 개별학습이 섞인 겁니다. 그 기본 구조는 개별학습입니다. 해가지고 내가 연습해가지고 통과하면 다음 과제로 가는 거죠. 근데 개별학습은 이게 혼자서 했죠. 그런데 협동학습은 이제 팀을 이뤄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팀 보조 수업이고, 뭐 전문가 학습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직소라고 하는데요. 직소는 많이 보셨지만 서로 가르치기 해가지고 전문가 그래서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팀당 4명이다. 1번, 2번, 3번, 4번. 제일 간단한 형태가 예, 1번, 2번, 3번, 4번 한다. 그러면 자, 각 모듬에 1번끼리 모여가지고 피칭에 대해서 연습하고 옵니다. 2번 친구들은 타격에 대해서 연습하고 옵니다. 얘를 이렇게 돼서 과제를 주면 자, 그러면 피칭만 계속 연습하니까 얘네들 모듬에서는 얘네는 피칭을 제일 잘하겠죠. 2번은 타격을 제일 잘하겠죠. 그러면 다시 원 모듬으로 돌아와가지고 피칭과 타격을 서로 가르쳐주는 네, 이런 흐름이 직소가 되는 거고요. 집단 연구는 우리가 보통 뭐랄까요? 우리 대학 때 많이 했던 예, 모둠 활동, 예, 모둠 활동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글자가 모둠 활동을 모둠 활동, 조별 과제, 대학 때 많이 하던 거 있죠. 특히 저희 교대 때 많이 하던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2가지로 굳이 나누자면 같은 주제를 다르게 학생들은 시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축구에 대해서 발표 조사를 하는데 누구는 동영상으로 보고 UCC로 만들 수도 있고 누구는 신문 기사로 만들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주제지만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대학 때 많이 했던 것처럼 챕터를 나눠 가지고 주제를 다르게 해가지고 각각 해가지고 공유를 하는 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학습 모형은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예시인데요. STAD 예시 보면 이제 50m를 하는 게 나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팀원 시간이 감소해야 되고 당연히 전체 팀 점수는 상승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죠. 또 10분 동안 연습하고 10분 후에 달리기 테스트 1차 해서 개인 점수 합산하고 다시 연습해가지고 2차에서 해가지고 2 빼기 1 해가지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시간 단축 실패를 하거나 시간 증가팀은 참가상만 주고 이렇게 뭐 나름대로 금메달, 동메달 이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고. 자,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멀리뛰기는 15분 동안 이제 서로 연습해가지고 점수를 기록해가지고 1등은 1등끼리, 2등은 2등끼리 점수 비교를 하고 뭐 또 추가 연습해가지고 다시 또 해가지고 비교하는 거. 뭐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육상에서는 이 단거리나 멀리뛰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쯤에 나오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또 마지막 정리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이 체육과 인성교육은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 폭력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2009 가 도입됐다라는 말씀. 그런데 그렇게 시작됐지만
2015는 역량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되다 보니까 역량에 힘을 주다 보니까 우리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성 이꼬르 학교 폭력 예방의 관점에서 이제는 좀 탈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제 정의적 능력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정의적 영역 수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우선순위가 있는 특히 이제 모형을 좀 모형적 접근을 하면 좋겠다. 모형 같은 거는 이미 이제 지도서나 이런 데 내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내재되어 하지만 아까 인터뷰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다뤄버리면 안 되죠. 간단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죠. 정의적 요소. 정의적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 신경을 써야 어느 정도 변할까 말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형적 접근이라는 것은 그래도 몇 차시 단원의 거의 단원 중심으로 그렇게 짜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하려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자, 모형적 접근에 따라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르칠 것인가를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살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체육에서 인성교육, 정의적 영역 교육은 더 이상 요거는 좀 저희도 탈피를 해야 되지 않나. 학교 폭력 예방. 그리고 그런 체육이 실제로 학교 폭력을 감소시킬 거라는 이러한 인식도 조금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저희 다 이제 체육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에 그 심석희 선수 사건 터졌던데 보니까 그 채팅에 지금 뭐 동료들 욕하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거는 엘리트 체육의 문제죠. 엘리트 체육의 뭐 구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건 엄연히 학교 체육하고 다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인성교육이 들어온 그 과정도 그렇지만 약간 이거를 거의 동일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점들을 그래서 이제 학교 체육, 학교 폭력 이런 폭력 사건 이런 인성 같은 것도 체육을 잘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성교육은 지금 2009에서 시작됐고 한 학생의 자살 사건으로 시작됐고 그 교육과정에 도입됐고 학교 폭력을 예방을 위해서 좀 도입됐다가 2015에는 역량 중심으로 가면서 이제 좀 정의적 영역으로 확장해서 볼 것을 좀 권고드리고 그리고 이 정의적 영역은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좀 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지금 거의 뭐 쉬는 시간도 없이 하고 4시가 좀 안 됐는데요. 지금 뭐 맞춰도 그만해도 될까요, 회장님? 네, 저기 혹시 질문 네.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 뭐 강의하신 거 혹시 지금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기 질의 따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혹시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여기 식사 혹시 하실 분들은 저한테 메시지 혹시 주시면 제가 인원이 있으면 장소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끝나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에 녹화 버튼 녹화 버튼 이제 끌까요? 네, 네. 이제